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 숙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중점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이 한중일 삼국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세 가지 큰 숙제가 있는데, 자, 최근에 서울에서 한중일 세 개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려서 공동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합의문 보면요, 삼국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삼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기를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아베 총리의 70주년 기념사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그 남바처럼 얽혀 있잖아요. 네. 뭐 과거사 문제, 사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어제 그 외무장관 그 결과로는 그럴듯하게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날짜를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특정하자고 그랬는데 중국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당신들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안 보이면은 날짜 못 받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역사관에 대해서 중국이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저렇게 모양새는 좋은 합의문을 이끌어냈는데, 역시 그 일본이 4월에 그 미국 의회에서 그 아베가 그 연설이 있어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종전, 일본은 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전인데 그때 담화 한번 보고 중국이 결정하겠다. 우리가 또 중국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미국에 가서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리고 그 종전이라고 하든지 뭐 패전이 됐죠. 그게 이제 8월일 거고요. 그때까지 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본 이 삼국 외무장관 회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열려서 그런지 중재를 하려고 하고, 중국은 상당히 강경 입장이고, 일본도 사실은 이렇게 양보를 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중재를 하려는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피해 국가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일정 가운데서 어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뭐 중재를 통하든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이제 1대1 대면을 통해서든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한국갤럽에서 지난 이제 2월 달에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이때 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조사 기관이 1991년 이래로 실시한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해서 어떤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 공감한다, 정상회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57%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사 결과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한미일 세 가지 나라를 가지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 안에 어쨌든 한일 수교 50년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국민적 요구도 일정 부분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드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지금 사드가 주한미군 용이니 아니면 뭐 중국에서 거센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3노라고 해서 뭐 제안도 한 적도 없고 협의도 한 적도 없고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언론 보니까 이 사드 문제를 자꾸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자꾸 우리 정부의 선택을 알고 싶어서 강요하느냐. 우리 스스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측면에서,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정치 이슈화되는 것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도입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진보냐 혹은 보수냐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은 이 사드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필요하냐, 도입해야 되냐, 이 논란보다는 되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 2주 동안 그래왔고요. 정말 핵심인 것은 그럼 국민 대다수가 그럼 지금 사드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여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왜 이런 여론이 나오고 정말 도입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앞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체제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과연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일단 얘기하고 있듯이 정말 핵이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우리가 정말 너무 급박하게 사드와 같은 무기체가 필요한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뒷전이 되고 야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 중에서 결정해라. 갑자기 지금 이런 모양새로 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근데 그 누가 논란을 처음에 불이 붙인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유승민 의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원내대표가,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제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예, 그래서 2013년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그 당시 국감에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은 이제 팩3라는 것을 제일 그 패트리어트 팩3라는 미사일을 가장 저층에 깔고 그다음에 고층으로는 LSM이라는 국산 미사일 체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승민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야 과연 LSM이 정말 제대로 개발되고 있고 개발이 됐을 때 정말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사드나 SM3만큼의 성능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국방부가 이것을 미국에 문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드 도입 논란의 불씨가 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것을 놓고 이제 자꾸 이제 여론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어떤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여태까지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총회 열어갖고 뭐 논의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점점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여당에서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도 지금 무관치는 않은 상황이죠. 예, 자, 먼저 사드 무엇인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 미사일에 맞춰가지고 맞는 그 미사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 MD의 한 부분이고요. 미국의 MD는 보통 이제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성층권을 넘어서 중간 단계로 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시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종말 단계 이런 세 단계에서 이제 요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사드라는 것은 종말 단계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내려오는 단계 중에서 중간 정도 고도를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400km 정도까지 요격을 하는 것이 SM3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도 150km에서 40km까지 요격하는 것이 사드고 그 다음에 이제 40km대 이하를 요격하는 것이 패트리어트 팩3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사드의 가장 핵심은 고고도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고고도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MD 체계에서는 고고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고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고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중요하죠? 고고도 미사일 체계가?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한 30km 정도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입니다. 사거리가 한 20-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이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수백 개의 포대를 전부 깔아도 대한민국 전체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드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드보다는 대한민국 스스로 개발하겠다. LSM이라고 해서 스스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LSM이 요격하는 고도의 그 최고 높이는 한 100km 정도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사드는 한 150km 정도까지 조금 더 넓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몇 년 전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우리는 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보유를 하고 있고 KAMD라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드가 튀어나온 거는 그러면 국방위원장이었던 당시 유승민 의원의 관심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되는 근데 겁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승민 위원장 개인의 어떤 뭐 잘못이다 혹은 개인의 욕심이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KAMD 시스템에서 LSM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이 정말 제대로 개발되고 있느냐 만약에 이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미국이 지금 개발해 놓은 게 있으니 저걸 도입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문 제기는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국감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이것을 갑자기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특히 이제 부각시킨 그 시기 자체가 리포트 대사가 이렇게 이 피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좀 불거지면서 이 뭔가 이렇게 한미 동맹에게 뭔가 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부의 어떤 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뒤섞이면서 이야기가 복잡하게 흐르게 되는 양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증되지 않고 실전 배치도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검증되지는 않는데 너무 우리가 나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오해는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 한 고도 100km 이상 정도를 요격할 수 있고 그렇게 넓은 거리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성공적으로 나와 있는 건 사드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용 주한미군 인력과 병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한미 안보 동맹의 같은 거리 안에서 만약에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드를 배치하고 났는데 다음 달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안보 동맹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개포대 지금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개포대에서 최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대수 요격 미사일은 몇 대입니까? 지금 한개포대는 한 80여 발까지 최대한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은 몇 개 정도 되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한 1000여 발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한 800에서 한 1000여 발 사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80개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800개의 북한 미사일을 대비를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의 관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800발을 동시에 쏠 능력은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동시에 쏠 수 있는 것은 이 미사일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게 한 150여 대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150여 대가 동시에 이동해서 동시에 발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발사를 하게 되면 50여 발 정도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정도로 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사드에서 커버가 가능하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80여 발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한두 발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헛방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요격 개념 자체가 미사일 한 발에 대해서 두 발로 요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분명히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군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가 필요한 수는 한 최소한 한 2개 정도 포대 이상, 2개에서 3개 정도 포대가 있으면은 보호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들리던데요. 두세 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만큼. 그렇죠. 여력이 이제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한 2008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된 체계라고 얘기하는 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라고 해서 내놓을 때는 자신들이 목표나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실전 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전 배치가 된 건데 지금 미국 본토에서부터 점차 지금 해외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미국 본토에서 시작해서 하와이까지 왔고요. 하와이 갔다가 지금 괌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작년부터 주한미 사령관이 스카포로티 대장이 자꾸 이제 좀 이 한반도에도 필요하다, 정말 여기는 절박하다라고 배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없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 의원님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북한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당장 실전 배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느냐, 정말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갖다 놔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보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무기체계는 맞습니다. 이것이 꼭 사드가 아니라 사드와 비슷한 그 어떤 범위를 요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국산 LSM이든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잘 거쳤다면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고도 주한미군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논란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럼 조용히 몰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냐? 사실 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사드 배치가 얘기 나오면서 제가 좀 되게 좀 답답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드가 배치되니까 중국이 반대하더라라는 얘기를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드 배치라는 것 자체가 마치 어떤 이런 프레임 싸움으로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친중적인 시각을 가진 진영에서 먼저 시작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중국이 왜 반대하느냐? 지금 이 사실관계로 치면 이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왜 반대하냐? 사드를 배치해서 대한민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가 하나로 더 늘어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인 안보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 봤을 때 지금 천안함도 이제 5주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다음에 중국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잘못했다 어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의 태도는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너무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위시풀 싱킹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대화를 많이 하니까 중국의 안보 이익과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같아졌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지금 북한에 유류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작년에 보면은 그 항공유 1년치를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항공유 제공이라는 것이 물론 북한도 민항을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항공유 제공이라는 건 북한이 유사시에 지금 2015년 통일대전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항공유 준다는 거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중국의 안보 이익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과 겹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김치국을 빨리 마시는 경향이 있었군요. 자, 천안함 뭐 5주기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박지훈 변호사는 변호사님은 그 천안함 폭침이 왜 일어났는지는 알고는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당시 군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셨겠고.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보면 지금 그 생존 용사들이 많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이제 다시 조사를 좀 해보면 많은 수의 그 대학생 내지 또 젊은 사람들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했을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는 게 좀 신뢰하지 않는 게. 사실 뭐 저희는 저 군에 있던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걸 갖고 계속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그 의문된 논거들 사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전에 김은중이 사건도 똑같이 그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진실된 자료는 더 많은데 그걸 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그릇된 결과가 많이 날 수 있고 최근에 좀 답답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된 결과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렇게 유언비어가 아직도 난무를 하고 음모론이 아직도 기세를 꺾지 않는 이유는 어떤 불신의 문제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역시 불신의 문제가 그런 그 과학적인 조사 결과조차도 믿지 않는 이런 결과로 근데 나타나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수들도 와갖고 이거는 좌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유명한 여기 뭐 안보 평론가들도 나와가지고 뭐 국책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걸 뭐 폭침이 아니고 뭐 좌초의 가능성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안보 그 포럼에 갔더니 YTN에 아주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또 다른 분하고 막 그 경론을 벌이는 걸 보고 국책연구소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역시 불신의 문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불신의 문제가 큰 것 같고요. 저는 그 천안함 폭침 이전에도 연평도 그 제2해전을 우리가 또 많이 그 사상자 났잖아요. 이때 그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일본 가서 뭐 월드컵 결승전 구경하고 우리 국민들도 다 월드컵에 신경 쓰는 바람에 그 북한과의 그 전쟁에서 그 순직을 하고 그 다친 그 장병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못했고 이런 게 다 천안 폭침 이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저 대전 현충원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 연평도 그 병사들 그 뒤에 또 포격 그 당한 그 병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묘역이. 그래서 참 그 두 그 사건은 굉장히 그 묘역만 가도 더 떠오르는 건데 저는 우리 그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와 관련돼서는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고요.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리 저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는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당시에 이제 또 지방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안보 국면이 또 천안함 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것에 대한 효과를 이제 정치적으로 노리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부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혹을 갖게 하는 측면들이 이제 있었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도 이제 야당에서도 어쨌든 간에 폭침을 북한에서 한 걸 인정을 했죠, 결국. 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서 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그 문제를 쟁점을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대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한국보훈협회에서 이제 천안함 생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 뭐 이렇게 규모가 많지는 않은 것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 대상으로 살펴보았더니만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한 뭐 생존자들 가운데 60%가량 가깝게 나오고 있고 또 보면은 어떤 심리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아니 일종의 이제 어떤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이 생존자들은 굉장히 좀 더 지금 상황에서 동료들은 어쨌든 아픔을 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좀 정비가 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용사에 대한 대우가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상위 뭐 용사인가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억울해하고 생활고에 시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전사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적정하게 진행이 돼 왔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뭐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만약에 금전적으로 친다면 보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닥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반 사고난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보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거기서 근무했던 어떤 이 장병들 가운데서 일부는 이 사회 인식 때문에 이제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생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천안함은 경계에 실패해서 공격당해서 거기서 죽은 거다. 어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좀 천안함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단순히 이게 경계 실패고 정말 어떤 그런 이게 치욕스러운 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좀 안보가 좀 단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치욕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한번 해주고 46 용사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기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천안함 폭침 오지옥이와 관련해 가지고 두 어떤 집단의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올해 발사체까지 다 발견이 됐잖아요. 그거 발견 안 됐으면 정말 불신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올해 발사 추진기가 발견됐는데 불구하고도 그것도 조작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 북한의 소환에 대해서 규탄을 하자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3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뭐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거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정치인들 34명이가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지 우리 국민들이 한번 물어야 되고요. 지금도 천안함이 좌초라고 생각하지 한번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지도자들 문제입니다. 해군. 뭐 소나가 형편없어가지고 이렇게 경기에 실패해가지고 어뢰 맞아가지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해군이 보여준 거 한번 보세요. 그때 저 기억합니다만은 YTN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추모식입니까? 해군 총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해군에 보여준 모습 보면은 방산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전직 총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어제 구속된 총장은 직접적으로 소나 아주 몇백억짜리 싸게 들어온 거에 결제 잘못해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일부 정치인들, 일부 해군 고위 장성들 정말 반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북한이 지금 천안함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여전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자서전인가요? 회고록 출근했을 때 대통령의 시간 책을 보면
그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 북한에게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폭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성사가 될 뻔했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재조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한도 인정을 안 하고 일부 진영에서는 음모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의 상황이 되고 그래서 대책 같은 거나 보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적인 합의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진실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끌고 나가면 될 것이지 이것을 무슨 합의나 이런 걸 기다릴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사실 당시에 그 좀 이렇게 그 청와대 좀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사고가 났을 때 당시 군 관계자나 전문가들 모두 생각한 것이 이것은 북한 어뢰 공격이다. 이건 공격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모두가 판단을 했는데 당시 분위기 자체가 좀 신중해라. 어떤 그런 판단에서 신중해라. 라는 그런 얘기 하나 때문에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되려 그래서 군이나 혹은 전문가 집단이 그런 얘기들을 세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지금 같은 이런 혼란이 이어진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안보에 대해서 어느 지도자건 간에 이렇게 이렇게 좀 결단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부가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어떤 정부에서도 겪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이 대한민국의 이 컨트롤 타워라는 곳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좀 보여주는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 가슴 아프지만 소중한 사례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5주년을 기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비롯해서 정치권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하고 되려 좀 제가 말씀 죄송한데 저는 양욱 의원의 동감을 하면서도 그 연평도 포격 때는 원점 타격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만이 좀 있는데 천안함 폭침은 MB 정부가 이성적으로 저는 뭐 좀 신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냉정하게 조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증거를 찾았거든요. 증거를 찾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좀 원칙을 잘 지켰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천안함 때 그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울면서 전사자 이름 거론하면서 뭐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평도 사건 났을 때도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자, 안보를 생각해서 어쨌든 북한의 소행인데도 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점 타격을 하거나 어떤 무력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신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이다. 여러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 가지 요소가 제일 핵심입니다. 뭐냐? 정부, 군대, 국민. 이 삼위일체가 잘 돼서 같이 의견이 합쳐서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선제 타격이나 이런 것들, 만약 우리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뭐 공격하고 선제 타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찾아올 고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린 이겨낼 수 있다는 각오를 할 때, 그때 정권도 선제 타격이나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얼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이것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강하게 나오면 전쟁 나길 바라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한반도 안보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 그런 순간입니다. 예.